이상로 대표와 함께하는 텐텐버거 투자 공식. 안녕하세요, 최규현입니다. 자, 매주 목요일 밤 10시 30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텐텐버거 투자 공식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채워줄 수익으로 가는 길, 수익률 1위 우리 이상로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일단 미리 박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강의인데 소감을 한번 짧게 들어보고 출발할까요? 최근에 시장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네. 이 AI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동차가 생기면서 엄청난 인류에 대한 발전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이 AI도 지금 당장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겠지만 결국 이 AI에 대한 발전이 또 세계 인류에 대한 부분을 생활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기가 될 거라고 네. 보거든요. 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서 영광스러웠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미리 공부해서 네. 또 선점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뭐 1위다운 품격과 네. 말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마지막 강의입니다. 6강. 네네. 열심히 달려왔고 지금 5강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알차다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그 대미를 장식할 6강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조금만 힌트를 좀 주시죠. 항상 우리가 믿고 가는 주식의 공통점은 네. 바로 정부 정책과 밀접하게 관계가 된다는 건데 그렇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AI 정책, 바로 소버린 AI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그 어느 시간보다 기대가 되는 마지막 6강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앞서 1강부터 5강까지를 못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이분들 다시 볼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뭐 한국경제TV에서 다시 보기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 거기에 네. 이상로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로 텐텐베거 투자 공식 보셔도 되고요. 또는 이제 유튜브에서도 제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또는 원에스를 검색하셔가지고 이 영상을 다시 보기를 무료로 무제한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서 꼭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투자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상로 대표가 준비한 마지막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텐텐베거 투자 공식 그 6번째 이야기입니다. AI 주권 시대 소버린 AI와 사이버 보안 관련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6번째 시간으로 국민 주권 시대 소버린 AI와 그에 따른 수혜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AI라고 하면 지금까지 AI 분야에 대해서 확장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적인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세계 글로벌 정부들이 꾸준하게 현재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이 소버린 AI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소버린 AI에 대한 부분이 확장되면서 우리가 어떤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생태계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오늘 미리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버린이라는 뜻이 이제 주권이 있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주적인 AI, 주권이 있는 AI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퍼블릭 AI가 여기와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공용 AI라는 뜻인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소버린 AI라는 것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국가 단위에 대한 부분에서 자주적 AI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뜻을 좀 보시면 국가 또는 기업이 데이터, 모델, 인프라, 학습과 운영 체제까지도 완전히 자주적으로 통제하는 인공지능 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통제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야, 왜 이렇게 AI 관련된 부분에서 통제하면 어떻게 많은 데이터 자체를 공유를 해야지만 성능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공용 AI 같은 경우에는 보안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안에 취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뭔가에 대한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감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 나중에는 국가 존폐에 대한 위협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현재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AI를 이용은 하되 공용 AI와 그리고 이런 소버린 AI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발전시켜야지만 AI를 좀 더 이롭게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도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이 소버린 AI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러면 글로벌 주요 기업들은 이 소버린 AI를 어떤 식으로 현황 개발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우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서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하이퍼클로바를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이버라는 기업이 진행을 했던 부분이었고,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런 거대 언어 모델, 바로 LLM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기업들이 현재 연구 개발을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 개발을 토대로 해서 이런 소버린 AI 시장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라든지 또는 인도, 핀란드, 중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냥 미국에 대한 AI를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 각자 나라에 대한 AI를 현재 자주적으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고요. 우리가 이런 각자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공룡 AI에 대한 부분에서 정보에 대한 유출을 막겠다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버린 AI와 공룡 AI에 대한 비교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소버린 AI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물리적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데이터 처리를 자국 내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공룡 AI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테크의 해외 데이터 센터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챗GPT라든지 또는 이제 제미나이 같은 AI 봇을 썼다면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 한국에 저장되는가? 아니면 해외에 저장되는가? 해외에 저장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내가 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저장될 때는 어딘가에는 실물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딘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는 나의 데이터가 현재는 축적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소버린 AI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물리적 경계 안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소버린 AI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 어딘가에서 이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 보안에 좀 더 유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여기는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안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보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자주적인 AI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국가 안보 기준에 맞춰서 최고 수준에 대한 보안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룡 AI 같은 경우에는 일반 상업 서비스 정도 수준의 보안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중요한 기밀 자료에 대한 부분 자체를 챗GPT라든지 또는 이제 제미나이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그 내용 자체가 노출될 우려감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공룡 AI를 보면서 높은 보안을 요구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거, 그걸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AI에 대한 비용 부담은 누가 할 것인가라는 건데, 소버린 AI 같은 경우에는 국가 또는 기업이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초기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AI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천문학적 금액을 투자를 해서 챗GPT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국가 또는 기업이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할 때 이 소버린 AI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소버린 AI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지금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공룡 AI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기업이 투자를 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소비자로부터 결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현재 가장 대표적인 뭐 제미나이라든지 또는 챗GPT 같은 경우에도 월 결제 뭐 29,000원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받는 것도 꾸준하게 유지 보수 관리 또는 성능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 돈은 소비자로부터 얻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결국 기업은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공룡 AI 같은 경우에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소비자로부터 돈을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능에 대한 초점은 어디에 맞춰서 진행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현재 공룡 A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상당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미나이가 좀 더 좋았다가 또는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나면 또 챗GPT가 좀 더 좋아졌다가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만큼 공룡 AI 같은 경우에는 업계 내 1등을 차지해야지만 우리가 많은 파일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1위를 다투는 그런 양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가 더 성능이 좋으냐에 따라서 이 공룡 AI에 대한 주도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다만 소브린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현재는 지능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이엔드급에 대한 부분으로까지 올라갈 필요보다는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신뢰성 또는 이제 도메인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소브린 AI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보안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두는 거고요. 그리고 자주적인 부분에 중점을 두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능 같은 경우에는 2순위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신뢰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뭐 이런 AI를 쓰다 보면 거짓말하는 AI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국가 수준에서 쓰는데 거짓말하는 AI가 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정확도가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소브린 AI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소브린 AI가 성능만을 본다면 공룡 AI에 대비해서 상당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우리가 굳이 그럼 소브린 AI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성능이 좋은 것이 AI 시장을 압도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잖아요. 자, 다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선입견을 던져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 첫 번째는 국가안보 및 데이터에 대한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극단적인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AI 현재 나와 있는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또는 챗GPT를 통해 가지고 기업체도 쓰고 정부 기관에서도 쓰고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다 그것을 다 쓴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그게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에 대한 보안이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안 쓰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소브린 AI를 개발하지 않게 된다면 AI는 민간과 또는 정부 간의 격차가 크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안 쓰는 상황이고 민간에서는 엄청나게 쓰게 되니까 기술적 격차가 드러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터 주권을 국가에서도 반드시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브린 AI가 현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두 번째는 경제적 이익 및 기술에 대한 독립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미국의 AI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미국에 대한 의견을 거절하기 힘들어질 뿐더러 트렌드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항상 2인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라는 거죠. 의존도가 그만큼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럴수록 이제 우리나라는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소브린 AI를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서비스 안정성 및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오픈 AI에 챗GPT를 쓴다든지 또는 제미나이를 썼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겠죠. 우리가 피해를 보더라도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법을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에 대한 정보는 그냥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법적 규제에 대한 준수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버린 AI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소버린 AI를 진행했던 예시를 한번 찾아보니까 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11월 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자, 소버린 AI 의료 플랫폼에 적용했던 사례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밑에 보시면 서울대 병원과 네이버가 국내 의료에 특화되어 있는 거대 언어 모델을 공개했다. 우리가 서울대 병원에는 어떤 정보들이 많을까요? 네,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 챗GPT를 돌렸다. 그러면 그런 민감 정보들이 공룡 AI 쪽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뭔가에 대한 개인 민감 정보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낼 수는 있겠죠. 대신에 개인 정보는 유출이 된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울대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민감 정보들을 우리만 쓸 수 있게끔 하자. 우리 병원에서만 쓸 수 있게끔 하자. 그래서 의료 소버린 AI에 대한 부분이 서울대병원과 네이버가 국내 의료에 대한 특화 LLM을 만들 수 있게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는 또다시 우리나라에 맞게끔 AI에 대한 부분을 성능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역할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큰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는 소버린 AI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런 AI를 또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찾아본다면 우리가 또 금융권의 소버린 AI에 대한 부분을 또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금융권에서 적용을 할 때 이런 소버린 AI에 대해서 구축을 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자, 우선 이제 퍼블릭 AI 플랫폼을 보면 우리가 이런 GPU를 통해서 외부에 대한 데이터를 모든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부에 대한 데이터들을 모든 것을 학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공개를 진행을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프라이빗 AI 플랫폼을 보시면 이 부분 자체는 이제 학습에서 나왔던 데이터에 대한 부분과 그 내부의 데이터를 융합했을 때 그것으로 이제 NPU 이제 추론하는 과정이 들어가서 데이터에 대한 유출은 막고 대신 거기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 맞춤형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에 대한 부분에서 소버린 AI를 구축하는 예시로는 이렇게 NPU와 GPU를 함께 활용해서 그에 따른 부분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이런 소버린 AI 형태가 현재는 표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버린 AI 플랫폼 및 LLM 구축과 관련해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은 네이버가 있겠습니다. 그죠?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버 X라든지 또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마음 GPT라고 해서 거대 언어 모델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연구 개발에 대한 확장을 이어갈 여지가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 AI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가상인간, 앵커 이런 것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빅데이터 플랫폼과 룸이라는 LLM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여당,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에 대한 인연이 있던 기업으로 좀 시장에 알려져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코난 LLM이라는 독자적인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상 및 검색에 대한 AI를 활용하는 그런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카오는 아시다시피 이제 카카오라는 AI 플랫폼을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소버린 AI에 대한 플랫폼이 확장된다든지 또는 LLM을 구축과 관련해서 연관될 수 있는 기업들이 이 정도 기업들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 사실 우리가 이런 LLM 거대 언어 모델을 구축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기술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한 요 정도 기업들만 알아두시더라도 충분히 이런 소버린 AI 관련된 기업으로 우리가 성과를 볼 수 있는 기업,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AWS 코리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생성 AI 도입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현재 AI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나라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이런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유행에 대해서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 보니까 현재 한국 기업들이 이런 생성 AI를 통해서 새로운 회사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최근 나오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런 AI를 활용해서 나오는 스타트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성 AI가 도입되면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매출액과 노동 생산성, 그 TFP, 그 부가가치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자, AI가 미도입될 때보다 AI가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번 매출 자체가 상당 부분 늘어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부가가치도 마찬가지로 좀 더 고부가치성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노동 생산성도 좀 더 높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표로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만큼 AI를 활용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더 편리한 부분들 또는 생산력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표는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자, 판별 모델과 생성 모델에 대한 학습 방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부분들인데, 자, 우리가 이런 AI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AI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AI에 대한 성능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I를 이용할 때 이것을 판별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 고양이 사진을 보고 이것이 고양이일 확률과 고양이가 아닌 개일 확률을 AI가 나눴다는 거죠. 조건부로 나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밑에 이 원숭이 사진을 보고 우리는 보면 원숭이라고 알지만 AI가 볼 때는 이 사진을 보고 이게 고양이일 확률과 개일 확률까지도 함께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학습하는 데이터, 생성 AI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는 AI가 아니기 때문에 판별 자체에 대한 부분에 한계가 있었다는,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이 컸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거는 개야, 이거는 강아지야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강아지 사진을 수십만 장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고양이야 하고 고양이에 대한 사진을 또 수십만 장 보여줍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는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냥 보면 우리가 아는 거죠. 아, 이건 개야, 이건 고양이야, 이렇게 아는 것처럼 AI는 숨어있는, 사람의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 숨어있는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분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뭔가를 생성해낼 수 있는 생성 AI의 한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생성형 모델에 대한 차이는 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거는 고양이야. 자, 이 사진을 보여주면 이거는 개야. 다리가 짧든 뭐 하든 얘는 개야. 이거는 원숭이야. 이렇게 딱딱딱딱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AI 분야 안에서도 그림이라든지 또는 이미지라든지 또는 동영상이라든지 또는 문서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을 창작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AI를 우리가 생성 AI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AI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상당 부분 발전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연구개발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AI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그림을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하인즈라고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간장, 고추장 이런 거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간장, 고추장이 있다면 미국은 케찹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오뚜기 이런 곳이 보면 케찹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 하인즈라는 회사가 미국 케찹 기업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이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워렌 버핏도 이 하인즈에 투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인즈에서 이번에 공모를 했었는데 AI를 활용해서 케찹을 만들어줘 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공모를, 광고 캠페인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케찹의 모양들인데요. 이런 케찹에 대한 모양들을 해서 AI가 모양들을 조금씩 바꿔서 광고 카피를 따는 거죠. 이런 모양들로 이렇게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의 손으로 그린 게 아니고 다 AI가 직접 이걸 그린 겁니다. 케찹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가지고 다른 여타의 모델들로 바꿔서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런 것들은 AI가 생성을 해내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이 AI의 일종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성형 AI 관련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느냐? 자, 우선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한국화 컴퓨터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나 한국화 컴퓨터 또는 이제 플리토 같은 기업들은 우리 이제 문서 AI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한글이라는 데이터 크기는 일반적인 영어 데이터 크기의 약 9배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한글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커요. 미국이 만약 노란색을 옐로우라고 표현하면 우리는 노란색도 노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노랗다, 누렇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글에 대한 데이터를 AI가 학습시키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한글에 특화되어 있는 생성형 AI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또 시장에서는 재평가가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제 한국의 컴퓨터 같은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한국의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한컴 오피스라든지 또는 문서 AI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최근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기업도 우리가 이제 AI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을 잠깐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건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를 쓸 건데 나는 4남 중 1남이고 나는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경제학과를 졸업했어. 나는 어릴 때부터 경제학도가 되고 싶었어. 이런 내용 기본적인 인적 사항만을 적고 이것을 자기소개서로 만들어줘라고 했는데 그 자기소개서를 만들어주는 AI를 개발했던 기업이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는 AI 휴먼이라든지 또는 알툴즈에 대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스트 소프트만의 이런 챗봇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해외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국내 챗봇이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이런 이제 한글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AI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리토는 조금 중요하죠. 왜 중요하냐면 이 기업은 이제 번역 데이터에 대한 플랫폼을 쌓아 나가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영어와 한글 또는 이제 일본어와 중국어를 번역해 준다거나 이런 번역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플리토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 솔루션은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 자, 그리고 이제 자이언트 스텝과 위즐 스튜디오 이런 기업들은 AI 기반의 생성 AI 기반에 대한 부분에서 미디어라든지 또는 콘텐츠를 제작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자이언트 스텝이나 또는 위즐 스튜디오 또는 우리가 뭐 덱스터 같은 기업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
AI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런 생성의 AI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뭔가를 생성해낼 수 있는 AI, 뭐 이미지를 생성을 해낸다든지 또는 동영상을 생성을 해낸다든지 미디어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생성 AI 관련된 부분에서도 시장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확대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AI가 확대가 되고 소버린 AI가 중요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중요한 것이 또 보안 및 데이터 보호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최근에도 유출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태 일지가 있었어요. 우리가 2025년도 6월 24일 날 해외 서버를 통해서 무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자, 거기에서 쿠팡은 11월 18일 날 최초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일 날 밝혔던 내용이 3,370만 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국민이라 얘기하는데 3,370만 개에 대한 계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쿠팡에서 공지를 했어요. 자, 보안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나의 개인정보, 심지어 저도 쿠팡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뭐 우리가 공동 현관 번호 이런 것들도 다 유출됐다는 얘기거든요. 심지어 나의 카드 정보도 유출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사는지도 유출된 겁니다. 어때요? 조금 끔찍하지 않나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통관 번호까지도 유출된 거거든요. 자, 보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비단 쿠팡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2025년도만 보더라도 쿠팡이 피해 인지를 11월 달에 했는데 피해 규모가 3,370만 명이에요. KT는 9월 달이었고 피해 규모가 2만 명입니다. 자, 롯데카드도 9월 달이었는데 297만 명이에요. SK텔레콤이 4월 달에 유출되었고 2,300만 명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들이 보안에 상당 부분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런 보안은 더욱더 유출될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들고 과기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사이버 위협이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어떤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할 수 있느냐? 공격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침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고요. 디지털 융복합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와이파이 비밀번호라든지 또는 뭐 와이파이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 뭐 단독으로 움직이게 한다든지 뭐 또는 이제 CCTV에 대한 IP를 제멋대로 바꾼다든지 그런 데이터를 유출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서도 사이버 위협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는 무차별적으로 공기관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과기부가 경고를 했던 부분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생성 AI에 대한 활용이 본격화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 우리가 뭐 딥페이크 영상들도 현재는 생기고 있고 또는 제가 했던 얘기가 아니지만 제가 했던 것처럼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사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생성 AI가 만들어낸 것들을 구분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도 이런데 우리가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을 구분하기는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보안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관심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특히 이제 소버린 AI 관련된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군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제 안랩이라는 기업이 가장 먼저 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랩은 통합 보안, 네트워크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이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다 보면 은행이나 또는 증권 어플을 이용하실 때 뭐 지금 어디 보안 프로그램이 작동되면서
증거 프로그램이 동작되는 것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안에서도 보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안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윈스라는 기업은 네트워크 보안을 진행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라는 것이 우리가 집에서는 많이 느낄 수 없지만 또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마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보안에 대한 부분 자체를 구축하고 담당하는 기업이 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니언스라는 기업, 그리고 이제 한국정보인증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자서명 인증이나 또는 이제 생체 인증과 관련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쿠팡 사태로 인해 가지고 왜 쿠팡이 대만에서는 패스키를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적용하지 않느냐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만큼 앞으로는 이런 전자서명이라든지 또는 생체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생체 인증이라는 것은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고유 정보를 활용한 결제 서비스라든지 또는 암호를 풀 수 있는 서비스들이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슈프리미아나 또는 한국정보인증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이런 바이오 인식 분야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조금 대기업들 안에서 고르면 S1 같은 기업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뭐 통합 관제 서비스라든지 또는 물리적인 또는 이제 또는 정보에 대한 보안을 좀 담당하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센즈랩이라는 기업은 중요한 것이 AI 기반에 대한 위협에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I 분야에 대해서 대표적인 기술주가 바로 이 센즈랩이라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악성 코드 및 위협 정보를 AI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기술이 전문적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림 시큐리티는 과거 삼성페이에 대한 부분에서 보안을 담당했던 기업이 또 드림 시큐리티거든요. 그래서 인증 및 암호화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이니텍은 핀테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핀테크라든지 또는 인증 암호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 이니텍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소브린 AI 시장이 확대가 되고 연구 개발이 진행되면서 생성 AI라든지 또는 이런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영향력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소브린 AI가 확대가 되면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국가적 단위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결함이 있으면 안 되죠. 결함이. 그러면 그런 결함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테스트 베드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기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검사 장비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영역되고 확장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는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1강에서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요. 여기에서는 그 반도체 검사 장비 말고 테스트 베드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그걸 소브린 AI와 엮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 시장은 꾸준하게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보다 2035년도 10년간 꾸준하게 연 10% 이상 성장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결함이 AI가 발전할수록 많은 전자기기들이 등장하고 그런 전자기기들이 등장하면서 반도체 테스트를 통해서 결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결함을 막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시스템에 대한 시장은 앞으로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우리가 크게 전자기기에 대한 테스트를 보면 세 가지 부분을 좀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방법, 두 번째는 패키지를 테스트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모듈, 생산품에 대한 부분을 테스트하는 방법이 크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웨이퍼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웨이퍼에 대한 전기식 검사 테스트에 대한 그림인데,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런 웨이퍼가 있잖아요. 웨이퍼가 있으면 여기에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테스트를 해서 뭐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림으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녹색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거고 대신에 적색을 뜬다는 것은 오동작, 그러니까 죽은 서버다 이 말입니다. 죽은 웨이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기식으로 검사하는 방법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할 때 반도체에 대한 칩 이런 것들을 볼 때 테스트 소켓에 대한 부분에서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현재 증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테스트 소켓이라는 게 여기에 보시면 소켓 말 그대로 여기 이런 소켓이 있고 여기 안에 칩을 집어넣는 겁니다. 칩을 집어넣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도 이제 버닌 소켓이 보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도 로직 테스트 소켓 또는 RF 소켓 여기 안에 이 소켓 안에 칩들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테스트 소켓 분야 자체가 확장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지금 이 표는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테스트 소켓 관련된 기업들을 보면 우선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눈에 띕니다. 리노공업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까지 올라왔었는데 자, 이 기업이 테스트 소켓 및 프로브핀을 제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ISC라는 기업도 테스트 소켓을 제작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실제로 실적도 현재 급격하게 개선되는 양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AI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면서 소버린 AI 시장도 함께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생성 AI 시장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 거기에 보안도 강화되고 있고 대신에 많은 전자기기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만큼 테스트를 할 거리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호공업이라든지 또는 ISC에 대한 주가가 최근 들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이어가고 있는 양상들이고요. 자, 거기에 TSE라는 기업도 테스트 소켓 시장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이 기업은 프로듀브 카드라든지 또는 인터페이스 보드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SMCNC라는 기업은 프로브 카드에 대한 부품을 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우리가 대덕전자도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기업인데 직접적인 소켓을 제조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테스트 소켓을 장착하는 인터페이스 보드를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이 대덕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기판으로 조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전자기기도 많아지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PCB에 대한 기판에 대한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자, 이 기판 시장이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중국이 현재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왜 우리나라한테는 기회가 되느냐? 자, 앞으로도 이 PCB 시장 커질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전자기기들이 늘어나고 있고 데이터 센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신에 미국은 중국과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양상들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을 누가 가져갈 수 있다? 바로 대한민국이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PCB는 요거를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현재 자, 밑에 나오면 이제 인터포저와 반도체 기판도 다 우리가 이런 PCB 관련된 기업으로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쉽게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밑에 이제 보드 큰 것이 이제 PCB, 이게 일반적인 그냥 PCB고 우리가 반도체 기판이라고 하면 그 위에 작은 부분, 요 부분을 반도체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여기 네모난 하얀색은 이제 인터포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CPU가 이렇게 붙어서 진행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PCB도 종류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최근 이슈가 됐던 것이 이런 첨단 패키징 기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기나 또는 대덕전자, 이수페타시스 같은 기업들이 이런 첨단 패키지 기판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고기능성, 고부가치군에 대한 기판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메모리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
이제 심택이라는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이 심택이라는 기업은 메모리에 대한 기판을 전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고요. 대신 TLB라는 기업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낸드, 그래서 우리가 SSD용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 바로 이 TLB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가 늘어난다. 그럼 거기에 따른 기판, 가장 많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판은 TLB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엮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BH나 유플렉스, 인터플렉스 같은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 조금 부진해요. 왜 그러냐? FPCB라고 하는데 이 FPC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플렉서블 PCB라고 해서 연성 회로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판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최근에는 보면 스마트폰의 전 세계 매출이 조금 부진한 상황들이죠.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 BH나 유플렉스, 인터플렉스에 대한 주가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자, 대신에 지금은 또다시 기회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FPCB는 연성회로 기판이다 보니까 딱딱한 PCB판은 아니거든요. 그럼 피지컬 AI 시장이 확대가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확대가 되고 협동 로봇 시장이 커진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PCB보다 FPCB가 훨씬 더 수요적인 부분에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에 관련된 기업들이 FPCB였다면 지금부터는 옆에 갈로쳐서 피지컬 AI와 관련될 수 있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훨씬 더 잘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부분을 좀 더 라인업을 다양하게 가져가는 기업이 코리아 서키트 정도는 반드시 좀 알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AI에 대한 미래 주식들을 모두 다 공부를 좀 해봤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시장을 꿰뚫는 한 가지 키워드를 꼽는다면 그것이 바로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도 만약 시장이 잘 가다가 후반기에 조금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그때 AI에 대한 성장을 의심하는 눈초리가 많아졌을 때 시장은 조금 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AI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고 이런 AI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 대해서 재편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강부터 6강까지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AI 관련된 공부를 이렇게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요. 여러분들도 이 내용들이 투자에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I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경제적 자유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로 대표와 함께하는 텐텐버거 투자 공식 6번째 시간 또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6강까지 너무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거든요. 감사의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드릴까요? 정말 저한테도 영광스러운 시간이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것을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께 정말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 까먹지 마시고 2026년도를 준비하는 발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상로 대표님 정말 6강까지 고생하셨지만 이 내용들 1강부터 6강까지 달려온 이 알찬 내용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었을 거다라는 생각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이상로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시는 유튜브도 있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상로의 빨간 주식. 네, 맞습니다. 빨간 주식도 가신 김에 구독을 콕 눌러주시면 이상로 그쵸. 대표 그 안에 정말 알찬 내용들 많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계속 관심 가져와 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강의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무료 선물입니다. ARS 1551-3496으로 전화하시는데요. 이상로 대표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3종 패키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텐텐베거 전략 리포트 발송입니다. 주 1회. 이 리포트는 과연 어떤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증시에 대한 미리 보는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바로 이 추천주까지도 적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기대에 맞게끔 이번에도 풍성하게 추천주 준비했으니까 보시면서 시장을
먼저 선점하는 전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주일에 전략 리포트 발송을 무료로 선물로 드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주식 원리교육 특강 VOD 7강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네,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뭐 사실 우리가 거래량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그 거래량에 대한 비밀을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것을 초보 또는 중수, 고수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준비를 꽉꽉 채워서 했으니까 그 주식 원리 교육 꼭 보시면서 투자 전략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야간 라이브 무료 방송을 또 함께 네. 진행을 해주시거든요. 이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만족도가 많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 보시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이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그렇죠. 궁금한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들어오셔가지고 채팅창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고 제가 좀 더 아는 부분은 상세하게 답변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오늘 공개 방송 진행합니다. 반드시 들어오셔서 온라인 강의까지 한번 보시고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도 대표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알찬 정보. 네. 조만간에 또 빠르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로 대표와 함께하는 텐텐베거 투자 공식 그 6번째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